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예. 청취자분들은 또 예. 처음 뵐 수도 있으니까 예.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현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최근 보면은 올해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도 역전을 당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일본에 밀린 게 IMF 이후 거의 25년 만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일본이 지금 부활을 한 건가요? 일본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오. 결과거든요. 왜냐하면은 젊은 분들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이 4대1 정도 스코어가 나는 우리가 4. 우리가 4고 일본이 1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5대4로 역전을 당했어요. 전반전에는 4대1 이겼다고 해서 좋다 이러다가 갑자기 후반전 5대4로 역전돼 버리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좀 그래도 냉정히 생각하면은 5대4로 역전됐으면은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일본이 잘한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역전은 일본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못한 거. 이게 이제 더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일본이 부활한지 안 하는지 이걸 또 판단해야 되지만은요. 저는 전문가로서 아주 부활하기는 이르다라고 보는데 우리 경제 운영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막 자책골도 넣고 뭐 공격 어설프게 하다가 뭐 역전 당해가지고 지금 골도 먹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는 순간 5대4로 역전패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우리가 일본 관광객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잘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오히려 또 자책골 넣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안일하게 굴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인가요? 안 좋은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안 좋은가 하면은 뭐 일본하고 경제에 있어서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될 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우리나라가 1% 경제 성장한 때가 있었어? 라고 한번 돌이켜보면은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IMF 경제 위기 때는 1%가 아니고 마이너스 5% 역성장을 하고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뭐 한순간 0.8% 푹 꺼진 적도 있었고 뭐 코로나 때 또 이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한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때는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외부적 충격 뭐가 있었지? 뭐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 그건 뭐 저 먼 데서 일어난 거고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건 중동에서 일어난 거고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은 외부적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갑자기 1% 푹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내년에도 1% 성장할 거예요. 근데 2년 연속 1% 성장한 거는 우리나라가 70년간 경제 성장을 한 이후에 처음 겪는 일이에요. 70년 만에 연속, 2년 연속 경제 성장 1%는 이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7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 TV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선진국들의 성장률 또한 낮는데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낮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코코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성숙되고 선진국이 되면은요 경제 성장률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5%에서 4%, 4%에서 3%, 2% 떨어졌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2% 전후에는 안 떨어져요.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2% 전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이제 1% 푹 떨어지면은 퍼센트지는 1%밖에 안 보이지만은요 이거는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니 1%나 2%나 뭐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되겠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걸 이제 10%대하고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경제가 새우만 했을 때는 10% 성장은 성장률로 봐서는 엄청난 성장인데 그 조그만한 파이에서 10% 성장해봐야 요만한 거거든요. 몸집이 애초에 그렇죠. 작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고래가 된 거거든요. 새우에서 고래가 된 거예요. 이 고래가 된 거기 때문에 2%는 새우의 10%보다는
퍼센티지는 낮아졌는데 이 고래의 2%는 이딴 만큼 덩어리인 거예요. 이딴 만큼 덩어리에서 요게 이건가 1%인가는 엄청난 크기 차이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숫자 1, 2가 그렇죠. 아니라 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규모의 차이군요. 규모의 차이를 인지해야 되는 그래서 단순히 숫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주면은 그러니까 사고가 우리 성장 때 새우만 할 때 아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10% 성장했는데 2% 성장 그게 성장이야 라고 하는데 그건 새우 때 이야기고요. 고래가 된 우리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1%하고 2%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억이 아니잖아요. 5천억. 세계 10번째 경제 선진국이잖아요. 여기 1%, 2%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안정성장을 해오던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저성장으로 접어들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그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고 돈 벌고 그렇죠. 못 버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념으로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념하고 뭐 그럼 실용하고 그걸 이념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경제에 충격을 받느냐? 아니에요. 받아요. 그래서 이념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할 때 하고 실용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할 때 하고는 또 천양지차거든요. 그 이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라는 시장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중국 사람 싫다, 좋다 이런 감정이 있겠죠. 근데 감정이 있더라도 실용적으로 돈 버는 입장에서는 그래 싫어도 우리는 수출을 해야 돼, 교역을 해야 돼. 이게 실용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 싫다. 그러면 중국 사람하고는 안 지낸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하고는 교역 안 할래. 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수출이 쭉쭉쭉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 충격은 중국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중국의 수출이 빠지는 상당 부분은 이념 때문에 중국이 싫다라는 혐중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경제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이념이 들어대면은 심리가 미묘하게 흔들리면서 장사가 안 되고 수출이 안 되고 내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경제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일본하고 그런 관계가 뭔가 틀어질 때 뭐 불매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이 돈 벌 때도 그렇죠. 가게를 하고 있는데 조금 흐름하고 이렇게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자, 그 사람을 안 돼요. 나가세요 할 거예요? 아니면은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라고 할 건가? 그러면은 우리는 실용을 생각한다면은 뭐 흐름하게 입은 사람이나 잘 입은 사람이나 우리 가게에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면은 다 고객으로서 커스터머로서 맞이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좋은 고객 들어오세요. 저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장사 안 할 거예요.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념보다는 실익을 그럼 잘 챙겨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일본도 이제 사실은 요 한 10여 년간은 우리 일본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더 심했죠. 이거는 뭐 우리한테 수출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념 과잉 상태에 일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람에 이제 일본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최근에 이제 수상이 바뀌고 하면서 경제를 조금 실용 위주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일본 경제에 볕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기대 성장률이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혹시라도 잃어버린 일본 30년처럼 우리도 그거를 따라가지 않을까? 한국도 혹시 그렇게 장기적으로 저성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 듣는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지난 30년간 이제 우리 경제가 이념하고는 아주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공산국가 이념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공산진영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 32개하고도 교역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소련하고도 이제 그 이후에는 러시아가 됐는데 러시아하고도 국교를 맺어가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우리는 중공이라고 생각한 그 국가하고도 국교를 수립해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30년간 노태우 정권부터는 다 탈이념, 또 그 반대는 실용,
외교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하고 수출하는 걸로 정책으로 바꾸어서 지난 30년간 우리는 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은 사실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난 30년간은 일본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우리는 탈이념, 실용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잘 운영했죠. 그 바람에 성장률 하나 떨어지는 건 우리가 경제가 성숙돼 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현상이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된 거죠. 근데 선진국이 돼가지고 이제 경제가 안정성장에 가는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1%, 더군다나 2년 연속 이제 1% 성장하게 되면은 다시 일본 짝이 나는 게 아닌가?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를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그 변곡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정부도 이제는 이념이 아니고 실용으로 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념을 버리고 민생으로 돌아서고 경제를 챙기면은 다시 1%가 2%의 안정성장으로 회복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서라도 계속 이념을 중시하고 이래 되면은 이제 내년도 1%가 되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0%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난 30년간 중에 올해와 내년이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하고 내년의 경제 운영은 진짜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의 앞으로의 향배를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시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저성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성장이 났을 때 그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경제만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저성장이 돼가지고 안정성장에서 저성장이 돼서 1% 성장이나 0% 성장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삶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는 모습을 한 몇 가지만 한번 이제 소개시켜드리면은 첫째가 고용이 흔들립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뭐 나는 이 회사 싫어. 그러나 이직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이직 현상이 일반적인데 이제 저성장이 되면은 비자발적 이직이에요. 회사가 우리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고용 못 합니다.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일반화돼요. 거기 일하는 우리들은 소득이 불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직의 가능성, 그것도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만둬야 될 가능성이 생기니까 소득이 들쭉날쭉하고 흔들리게 될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용이 불안정이고 소득이 불안정하면은 소비 패턴이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단적인 예로 일본의 지금 젊은이들은 자동차를 안 사거든요. 우리는 왜 돈 벌면은 집은 뭐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모아서 나중에 살까 하지만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동차를 안 사요. 그러면은 왜 자동차를 안 사지? 라고 하면은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은 저성장을 30년간 경험해다 보니까 왜 자동차를 사지?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은 운전면허증까지 없어요. 차를 안 사는 이유가 소득이 적어서나 소득이 그렇죠. 불안하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지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차를 안 사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 젊은이들 해외여행 잘 가잖아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해외여행 많이 갈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해외여행 많이 갈까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가요. 더군다나 일본의 젊은이들 중에 패스포드를 안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요. 여권 자체를 안 가지고 있어요. 왜? 그들의 고용이라든가 소득 틀 속에서 해외여행 가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사치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지금 대학생 다니고 내가 뭐 아주 박봉의 직장 생활 다니더라도 그래서 나는 한 번씩 해외여행 가는 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왜 해외여행 가지? 왜 여권을 가져야 되지? 내 지금의 월급하고 내 지금의 소득 가지고는 그거는 갈 수 없는 거야. 이런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또 열심히 일하면 또 벌 수 있으니까 이런 또 생각이 있으니까 떠나서 풀고 와서 또 열심히 일하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안정성장기 때 이야기고. 그치, 왜냐면 돌아와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으니까. 근데 갔다 와서 내가 갈 데가 없으면 떠나지 못하겠죠?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이 우리 인구가 2.5배 내지 3배 많거든요. 사실은 해외여행 가는 젊은이는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인구는 훨씬 적은데.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훨씬 많아요. 왜? 우리는 안정성장기에 여유가 있는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저성장 속에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성장이냐 안정성장이냐는 거는 단순히 뭐 거시경제가 2% 성장하느냐 1% 성장하느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그 성장률이라는 게 기업의 또 성장률이 다 더해져서 네. 국가의 경제 성장률로 이어지는데 그렇죠. 그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이게 또 이제 개인하고도 연결되고 개인의 고용과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가장 먼저 쉬운 부분이 네. 먼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게 바로 나와 네. 직접적으로 연결을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지금 1% 성장하는데도 이제 어떤 충격이 오는가 하면은 한국이 기업 중에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자조차도 못 갚는 기업이 40%가 넘었어요. 2%에서 1%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40%가 넘기 시작하면은 월급을 주기도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이 불안해지고 소득이 불안해지고 소비가 불안해지는 시대로 이제 들어가느냐 마느냐 요 변곡점에 우리 경제가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보면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어찌됐든 지금 그 안에서 뭔가 돌파하고 살아남는 생존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이런 저성장에도 살아남던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40% 정도 되면 이제 앞으로 저성장이 되면은 더 더 심화되죠. 늘어나겠죠. 그러면 일본은 지난 30년간 수많은 기업들이 망했어요. 도산하거나 이제 망하고 지금의 살아남은 토요타라든가 소니라든가 일본의 그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지난 30년간 이 어려움 속에도 살아남은 기업들인 거예요. 이 살아남은 기업들은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던, 기술력이 있었던, 영업력이 있었던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을 보지 마시고 지난 30년간 도산한 기업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기업들을 봐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성장 어느 정도 안정 성장일 경우에는 어떠한 그런 선두 그런 업종이 있으면 따라가는 업종까지도 잘 되는데 잘 되죠. 저성장일 땐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써 이제 우리나라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가게들이 일본보다 더 많아요. 직종 중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사람은 자영업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성장이 1% 성장이 되면서 요게 20% 이하로 내려앉았어요. 한번 주변에 가게들을 한번 보세요. 빈 가게 많아요. 빈 가게가 많아요. 저기도 빈 가게 있네? 네. 저기도 빈 가게 있네? 이거는 벌써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20% 이하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2%가 1%로 되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또 문을 닫는 자영업 가게들, 여기 이제 살살 생겨나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곡점에 와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경제가 또 안 좋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불안하게 되면은 이제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으시고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재취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재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자영업으로 이제 또 뛰어들게 되는 그렇죠. 상황들이 또 생기잖아요. 생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카페 붐이다 보니까 그런 빈 가게 있으면은 나는 저게 커피숍을 열어가지고 될 거다라고 커피숍을 여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 때는 커피숍이 장사가 안 되더라도 또 경기가 확 개선돼가지고 장사가 될 때가 있으면은 이 부침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때를 기다리면 됐어요. 근데 저성장이 되면요. 기다려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기다려도 버텨도 장사가 계속 안 좋아. 그러면 계속 까먹어. 그러면은 이걸 접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거는 안정성장일 때하고 저성장일 때 판단의 중거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정성장일 때는 버티면은 가능성이 생길 기회가 생기는데 저성장이 되면은 버텨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오히려 버티면 버틸수록 그렇죠. 그런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한테 정말 그 저성장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성장이 좀 더딜 뿐이야, 성장이 좀 낮을 뿐이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하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일본을 여행 가시면은 다시 일본의 거리를 다시 봐셔야 돼요. 거기에 가게가 이제 얼마나 열려있고 닫혀있는지 옛날 같으면 그 모든 일본의 가게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여기 가게도 빈집이네? 여기는 뭐 맛집이라서 사람 바글바글한데 사람들 아무도 없어. 이건 뭐야? 일본의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가 지금 토요타가 그렇게 잘 된다 그러는데 토요타하고 다투던 닛산은 지난 30년 속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니가 잘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 다 아는 샤프 이거 팔려갔거든요. 상이오 망했거든요. 토시바 지금 거의 빈사 상태.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니가 잘 된다라는 것만 보지 그 옆에 토시바, 샤프, 상이오 망하거나 망해간 걸 못 봤고 토요타가 잘 된다는 거 보고 닛산이 망해가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서 맛집이라고 하니까 일본 손님 많네? 일본 경제 부활하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옆에 가가지고 망한 가게, 문 닫은 가게를 보고 일본도 이렇게 잘 되는 가게가 있지만 이 문 닫은 가게 있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념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건 우리 개인이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액션이 뭔가 있나요? 정부가 이제는 이념 중심에서 이제 민생 중심으로 이 경제 정책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권의 운영 원칙을 이제 다 바꾸겠다라고 그래서 혁신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은 우리로서는 이제 준비할 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해외여행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앞으로 해외여행 계속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직장 취직해가지고 이제 3년 차니까 나는 무조건 차를 사야 된다. 내 차 사는 게 내가 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안정성장기에는 꿈이었지만은요. 지금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는데 진짜 자동차가 필요해? 거기 유지비가 얼마야? 보험금료는 얼마야? 라는 걸 이제 따져보기 시작해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하나하나도 한번 저성장의 눈으로 한번 체크해보는 시도를 자꾸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지금 앞으로의 그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나의 씀씀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쓰던 대로 쓸 게 아니라. 일단 월급을 받아가지고 여윳돈 그럼 50만 원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 옛날 같으면은 뭐 3% 4% 이자율 주는데 있으면은 이거 3% 4% 그 이자율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성장이 딱 된다고 생각하면은 4% 이자율은 이거는 진짜 대박 이자율이죠. 경제 성장률이 2% 1% 간다는 거는 기준 이자율이 2% 1%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4% 예금 이자율 준다는 건 이거는 더블 주는 거죠. 그것도 안정적으로. 그것도 안정적으로 복리로. 그러면은 저축하는 데 있어서 이자율 4%를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이건 대박 이자율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소비를 줄이면 이게 또 유통이 안 되니까 경제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그런 또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도 잘 써줘야지 네. 경제가 돌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뭐 애국심. 애국심은 살아나지만 나는 가난해지는. 지금 이런 저성장이 되게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저성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로서도 하루빨리 그렇게 이념 중심에서 실용과 민생과 이런 쪽으로 이제 시프트 해가지고 빨리 이 이념을 걷어낸다면은 저는 다시 2% 회복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이제는 저성장과 안정성장의 차이가 뭔지 그걸 보면서 우리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사는 시대가 안 되는 시대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시대가 바뀌고 경제의 틀이 바뀌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거시적 경제 흐름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저성장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일본도 사실은 지난 30년 초입에 그걸 알았더라면 제대로 장기 침체는 안 들어갔죠. 그런데 일본은 지난 30년간 경제 정책이 엉망이었어요. 그 바람에 30년간 저성장이 고착화되다 보면은 사람들의 사고까지도 완전히 저성장으로 바뀌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여권을 가져야 돼? 왜 해외여행해? 왜 자동차를 사야 돼? 라는 사고로 굳어버리면은요. 아무리 여행 가라고 해도 여행 잘 안 가고 자동차 사라고 아무리 그래도 자동차를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렇게 침체되고 젊은이들도 해외에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네, 축소되고 있는데 한국은 막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돈 벌어서 해외여행도 갈 거고 차를 살 거고 뭐 전철관에서 뭐 어깨 부딪히더라도 아칸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활력을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시 정책에서 이념을 빼고
민생 중심으로 다시 돌아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교역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만 앞으로 계속해도 우리나라는 안정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시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인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떨 때는 또 으쌰 하면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어떤 오히려 다이나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처럼 유지한다면은 앞으로 저는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바뀔 수 있게 목소리를 좀 더 그래. 내야 되겠네요. 더 네. 크게.